숏 서머리. 노동시장의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자랑하는 나라인 덴마크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 환경에 불어닥친 큰 변화에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였다. 일상은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지만 일터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속출했다. 특히 재택근무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사람들은 업무 환경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재택근무를 할 때 두세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일들을 사무실에서는 몇 배의 시간을 더 들여도 끝내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의문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러나 일에 대한 이런 의심, 불안과 불만족은 바쁘다는 핑계에 바로 가려져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 원인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자기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실질적인 성과와 관련 없이 그저 바쁜 일, 즉 가짜 노동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일과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뒤섞여 노동시간이 늘어나도 일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짜 노동은 매우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명령받은 업무, 급여를 받기로 한 업무, 조직에서 요구하는 업무, 노동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노동은 아닌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무의미하지 않은가 의심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가짜 노동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짜 노동을 하면 우리는 실질적인 일을 한다고 느끼지 못하면서도 계속 바빠진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금기시되었던 하는 일 없이 바쁘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일, 즉 가짜 노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들은 가짜 노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의 과잉 노동을 불러왔는지에 대해 깊숙이 탐구하면서 왜곡돼 있던 노동의 실체를 만나게 한다. 아울러 가짜 노동에서 벗어나 진짜 일을 하며 노동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대안들도 제시한다. 가짜 노동. 저자 데니스 베르마르크, 아네르스 포그 옌센. 사라진 시간. 지나친 노동량.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 1930년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미래 도시를 풍부한 공간과 여유 시간이 있는 곳으로 전망했다. 일과 사생활이 분리되고 노동자들은 오전 10시에 도시로 몰려왔다가 오후 4시면 빠져나갈 것이며 일주일에 사흘만 그렇게 일하고 나머지 4일은 자신의 미래 구상 작품인 브로드웨이커 시티 같은 곳에서 정원을 돌보며 삶을 즐기고 자연과 교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넘치는 여유 시간을 걱정하는 사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처럼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역시 1930년까지의 추세에 근거해 100년 내로 경제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거나 적어도 해결 방법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과 2030년까지 평균 노동 시간은 주 15시간이 될 것이며 그 시간조차 경제적이기보다는 인간적 필요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상과 너무 다른 현재. 1932년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60세에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냈는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 건설을 궁리해보자는 제안이었다. 러셀은 하루 노동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고 당시 많은 지식인이 동의했다. 그러나 종전 이후 러셀의 제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만일 라이트, 케인스, 러셀이 2020년의 상황이 어떤가? 많은 여가 시간을 사랑하는 이들과 보내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도시에서 오랜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며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신앙. 19세기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처음 일어나 미국을 거쳐 남유럽과 독일에 도달하기까지 왜 그리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고 재미있는 해답을 떠올린다. 종교개혁이 근대 자본주의 산업의 길을 닦았다는 결론이다. 다시 말해 증기기관과 공장, 임금노동의 기폭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념이었다는 것이다. 베버는 그 증거로 초기 자본가이자 가장 진취적이었던 자본가 몇몇이 매우 신앙심 깊은 금욕적 개신교도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검소한 삶을 살았으며 세속의 쾌락을 거부하고 신을 섬긴다는 추상적 이상으로
자신의 욕구를 승화시키려 노력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고된 노동에 대한 산업혁명의 필요에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더 최근 연구들은 16, 17세기 미국과 영국에서 칼뱅주의, 퀘이커파 등 독실한 개신교 분파들이 방직, 주물 공장과 조선소에서 초기의 노동 조직화를 주도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데 이 독실한 신자들은 게으름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았다. 참고로 1850년 영국 산업에서는 주 70시간쯤, 미국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일하게 됨에 따라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하게 되었다. 전무후무하게 말이다. 산업화는 유례없이 많은 이득과 거대한 부를 낳았고 이는 새로운 계획과 확장에 재투자되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발명 중 다수가 이때 싹 텄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손발이 닳도록 일했고 그렇게 새롭게 찾은 풍요가 미래의 모두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져올 거라는 희망이 싹 텄다. 한편 1880년에서 1940년 사이는 위대한 발전의 시대였다. 이때 전기, 증기기관, 기차, 농기계, 내연기관, 전화, 백신, 자동차, 비행기, 타자기, 전신, 라디오, 페니실린 같은 신기술이 들불처럼 번졌다. 고된 노동이 눈부신 진보를 낳았고 진보는 신세계에 대한 대담한 희망을 고양시켰다. 증기기관과 이후에 등장한 디젤 엔진이 엄청난 양의 수작업을 대체했으니 마침내 인간이 좀 느긋해질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까? 아니었다. 노동자들의 대량 이탈을 막고 계속 회사에 붙잡아 둘 방법들이 새롭게 고안되었고 결국 인간은 여전히 그물 침대에 누울 수 없었다. 19세기 말 산업 노동자들은 더러운 작업복을 벗고 점차 손톱까지 다듬고 펜을 들기 시작했다. 겉보기에 그들은 예전과 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자본주의 정신은 온전히 유지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해야 했다. 다만 이제는 사무실에서 노동할 뿐이었다. 가짜 노동하는 사무직의 탄생. 사무직의 출발은 느렸다. 18세기가 되어서야 유럽과 미국의 큰 항구에서 서기들이 교역과 재화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1855년 뉴욕의 사무직 노동자는 피고용인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부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1860년 보스턴에서는 전체 인력의 40%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직종은 곧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풍경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무실을 잔뜩 품고 있는 건물들이 사방에 들어섰고 생산시설은 도시 밖으로 옮겨졌다. 참고로 니킬 서발은 큐브, 칸막이 사무실의 은밀한 역사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사무노동을 가혹한 육체노동에서의 해방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차츰 사무직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진짜 일이 아니라는 불만이 나타났다. 오피스 빌딩이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그 빌딩을 채우는 노동과 함께 싹튼 관료제 사회는 아예 새로운 직업, 새로운 업무를 고안하게 되었다. 새로운 발명은 원래 일을 더 쉽게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종종 온갖 종류의 새로운 절차와 새로운 형태의 감독,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요구했다. 전화 같은 연락수단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점점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왔다. 노동자는 이를 처리해 나가며 많은 생산물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문서, 청구서, 영수증, 계약서, 보고서, 손익계산서가 생겨났고 더 많은 타자수와 통신물을 나를 더 많은 운송업자, 즉 미국에서 사무직의 초기 급증을 가져왔다.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간은 점점 더 좁아졌고 결국 사람들은 유례없이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에 쓸 수 없이 많은 사무실 공간, 조그만 네모 칸막이 안에서 일하게 되었다. 끝없이 확대되는 사무직 일자리는 올더스 헉슬리, 허먼 멜빌 같은 작가로 하여금 사무실 업무의 삭막한 본성에 대해 성찰하게 했다. 특히 프란츠 카프카는 관료제의 괴물과 서류로 가득한 복도의 미로에 대해 3편의 장편 소설과 수많은 단편 소설을 썼다. 하지만 아무리 작가들이 사무직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 그게 진짜 일이냐는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그렇게 사무직의 지배는 전 세계로 퍼졌다. 그렇다면 사무직의 근무 시간은 어떨까? 처음 사무실은 공장을 모방했다. 직원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 오후 늦게 퇴근했다. 그런데 사무실 업무가 공장을 모방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기계나 동료와의 근무 교대 등이 공장만큼 구애받지 않기에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종종 더 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런던이나 보스턴의 초기 사무원들의 근무 일지를 조사한 니킬 서발에 따르면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진짜 일에 쏟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서기는 일찍 출근해 그날 우편물을 개봉해 읽고 난 다음 세관과 은행에 갔다가 정오에 델모니코에서 점심을 먹고 와인을 한 잔 마시거나 생굴을 먹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은행에 가서 다양한 수표에 서명하는 등의 금융 업무를 1시 반까지 본 다음 회계 사무실로 돌아와 저녁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전기선 같은 것이 존재했을 때는 밤 10시나 11시까지 시내에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노동의 효율을 위한 변명, 관리직의 증가. 사무직은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에 미온적이었다. 물론 현대 노동자들이 사무실 혹은 산업 현장에서 산업혁명 당시보다 더 적게 일하는 것은 분명하다. 1870년에는 평균 70시간 언저리였던 것이 2000년에는 40시간가량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의 단축이다. 계산기가 암산을 대체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문서 보관과 전달의 수고를 대신하고 다른 수많은 기술이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인력의 필요를 감축시킨 데 비하면 말이다. 정보가 전화에 자리를 내주고 전화는 다시 이메일과 모바일 메시지에 자리를 내주었다. 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했던 정보를 요즘은 인터넷에서 찾는다. 예전에는 서기가 은행에 갔다 오는데 반나절이 걸렸지만 지금은 전화, 아니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면 단 몇 초에 된다. 게다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싸우러 간 사무직 남성들을 대신했다가 한번 일의 맛을 본 여성은 평화가 돌아와도 집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남는 모든 노동력은 너무나 효과적으로 시장에 흡수되어 케인스가 그렸던 주 15시간 노동제는 또다시 저지되었다. 결국 대부분의 사무실은 이런 풍부한 인력과 그들의 시간을 아주 잘 사용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린 대체 온종일 뭘 그렇게 하는가? 노동시간이 짧아지기를 멈춘, 심지어 어떤 경우는 더 길어지기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사이에 퍼져있는 어떤 통념 때문이다. 인류가 더 큰 차원에서의 유용한 진보와 개개인의 잠재적 자유시간을 맞바꿨다는 통념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자료가 이런 통념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해 더 잘 살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결정적 발명은 별로 이뤄내지 못했다. 미래에는 여가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노동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케인스, 라이트 등이 오늘날의 상황을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진보가 정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게다가 여전히 줄지 않은 긴 근무 시간에 아마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1세기 전에는 피할 수 없는 미래로 보였던 노동시간 단축의 포부가 실현되지 못하고 모든 사무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노동이 과거만큼 사회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해답의 일부는 노동의 역사 안에 들어있다. 인류의 탄생 이래 노동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재량 시간이 더 확보될 때마다 자신을 계속 분주하게 만들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심지어 실질적인 일에서 점점 멀어지면서도 노동의 속도를 늦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주로 실내에 틀어박혀 앉아서 일하는 더욱더 추상적이고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의 일을 하느라 결국 더 바빠졌다. 이런 역사에 대한 조망은 지금 상황의 역설을 강조한다. 니킬 서발이 큐브, 칸막이 사무실의 은밀한 역사에 기록한 대로 사무직 노동자들, 즉 서기, 화이트 칼라, 중간 관리자, 지식 노동자 등은 종종 위화하고 자주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이 새로운 직군의 시초는 심지어 기성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의 여성스러움 때문에 혹은 그들이 종이 말고는 생산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또한 쓰고 또 써야 하는 서기, 책상에 못 박힌 하인, 세세한 것에 얽매이는 현학자, 뭐든 못마땅한 관료들이 자기 일을 한 발 떨어져 구경하며 한바탕 비웃고픈 욕구를 느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게 아니라면 스콧 애덤스의 딜버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미국 만화는 사무직 노동자 생활을 신경질적으로 웃기고 종종 기이할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하여 좌절감에 사로잡힌 팬들을 오랫동안 즐겁게 해주었다. 무능한 상사들과 의미 없는 업무, 소모적인 힘겨루기 등은 많은 사람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풍경이다.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에서 딜버트에 이르는 작품들을 보면 현대의 노동생활이 좌절감을 낳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우리는 케인스, 라이트 등이 전망했던 모든 여가시간과 진보를 누군가에게 사기당하고 빼앗긴 듯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는 거의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분명히 하지 않기를 선호하는 온갖 종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텅 비어가는 노동, 사회적 금기, 바쁘지 않다는 말. 2014년에 우리가 스웨덴 사회학자 롤란드 파울센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텅 빈 노동에 대한 연구 때문이었다. 파울센은 수년간 노동 문화에 관심을 가져오다가 텅 빈 노동에 대해 자발적으로 말해줄 지원자를 찾는 광고를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때 텅 빈 노동이란 봉급을 받는 이가 할 것이라고 고용주가 기대하지 않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그의 연구는 많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는데 파울센은 직장인들이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사적인 행동과 전반적 게으름을 은폐할 간편한 구실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참고로 현황조사, 인맥관리, 고객지원, 통상점검, 연구조사, 시장분석, 사정평가 등 이런 일들이 어떤 절차로 구성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런 일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파울센은 책에서 일부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위해 보초 역할을 맡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보초는 동료들에게 상사가 오고 있다고 알린다. 이런 식의 책략은 대부분의 경우 무언의 동의로 이뤄진다. 일례로 늘 예정보다 늘어지게 마련인 티타임을 들 수 있다.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휘적휘적 자리에 돌아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노동의 본질과 변화. 텅 빈 노동의 4가지 유형. 빈둥거리기, 시간 늘리기, 일 늘리기, 일 꾸며내기. 롤란드 파울센이 정의한 텅 빈 노동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자. 첫 번째, 빈둥거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소스타인 베블러는 노동과 여가 시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빈둥거림은 상층 계급의 결정적 특징이라고 했다. 상층 계급은 돈이 많아서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계급 사람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줄 수 있었다. 예로 주인들이 만찬을 즐기는 동안 하인들은 한 구석에 돌기둥처럼 똑바로 서 있곤 했는데 이상한 일도 아니었을 뿐더러 당시에는 이것이 단연 세련된 일로 여겨졌다. 참고로 요즘 사람들도 빈둥거리지만 대부분은 몰래 가끔씩만 공개적으로 빈둥거린다. 파울센이 예를 든 건 하루에 1시간가량이라고 나머지 시간에는 서로 음악을 골라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직장인들이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옆팀에 늘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자신들이 하는 일을 숨긴다. 그렇다면 모니터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키보드라도 두드려대고 전자 달력을 색색의 칸으로 채우는 게 더 나은 위장이 아닐까. 한편 빈둥거리기가 모두의 취향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다른 전략을 세운다. 잉여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인 늘리기에 의존하는 것이다. 시간 단위로 봉급을 받는 조직에서는 특히 시간 늘리기가 흔하다. 늘리기의 목적은 관리자의 눈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다. 사실은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장이 필요해서 출근할 곳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늘리기 전략을 취한 사람은 근무 시간을 넉넉히 쓰며 온갖 관계없는 일로 하루를 채운다. 뉴스를 읽고 SNS나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리고 채팅을 한다. 혹은 할 일을 만들어낸다. 필요도 없는 문서 보관 체계를 재구성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일거리를 늘리려는 여러 방법을 곧바로 알아채기는 어렵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짜증이 나서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노력을 꾸며내 자신의 하루를 더 취향에 맞게 만든다. 출근한 것만으로 충분하기에 8시간을 온전히 업무에 바치는 것을 정말이지 내키지 않아 한다. 중요한 건 게임에 참여하는 척하는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뭔가를 한다는 환상이다. 이것이 경제학자이자 정신분석가 코린느 마이어가 채택한 전략이었다. 그녀는 2004년 세간의 무리를 일으킨 책 게으름아 안녕에서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이 한 장을 움켜쥔 채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보내던 이야기를 썼다. 텅 빈 노동보다 더 심한 것들. 롤란드 파울센을 만난 뒤 우리는 학생 식당에 앉아 무의미한 노동에 대해 배운 것을 정리했다.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 질문이 쌓여갔다. 다양하게 반복되는 이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용어가 필요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덴마크로 돌아오면서 롤란드 파울센이 들려준 직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의논했다. 그리고 코펜하겐으로 들어가는 다리에 도착할 때쯤 텅 빈 노동과 진짜 노동을 대결시키는 개념적 이분법은 상황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전혀 힘들지는 않더라도 잔뜩 스트레스 주는 업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업무, 누가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업무를 포괄할 텅 빈 노동이라는 개념의 대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노동이라는 적당한 용어를 찾아냈다. 가짜 노동은 더 다양한 상황을 포함한다. 명령받은 업무, 급여를 받기로 한 업무, 조직에서 요구하는 업무, 노동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노동은 아닌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짜 노동을 하면 우리는 실질적인 일을 한다고 느끼지 못하면서도 계속 바빠진다. 혹은 우리가 아는 일 중에 무의미하지 않은가 의심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가짜 노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짜 노동에 관한 이 책은 비평적이고 철학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진짜 노동과 진짜로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노동인 무언가의 구분선을 밝히는 것이다. 가짜 노동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긴급해 보일 수 있으며 나는 이에게서 진짜 노동이라고 인정받아 봉급을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칭찬과 명예가 따를지 모른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다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임금을 받아왔던 것보다 세상에는 진짜 노동이 훨씬 적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가짜 노동의 정의들. 가짜 노동은 의미가 없고 가치 있는 결실을 맺지 못하며 실제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텅 빈 노동은 가짜 노동이고 빈둥거리기는 의도적인 가짜 노동이다. 가짜 노동이 반드시 고의적인 노동 회피나 절대적인 내용 없음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단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인 노동, 허위로 할 일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 가짜 노동이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가짜 노동은 그냥 텅 빈 노동이 아니다. 바쁜 척하는 헛짓거리 노동, 노동과 유사한 하지만 노동은 아닌 활동, 무의미한 업무다. 즉,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하는 작업이거나 마찬가지로 거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뭔가 다른 것이 계획, 제시, 착수, 실행되기 위해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 노동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모두가 시간 낭비라는 걸 아는 큰 프로젝트를 상대적으로 어린 직원에게 그저 뭔가 할 일을 주기 위해 맡긴다면 이것이 가짜 노동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듣는 회의도 가짜 노동이다. 프로젝트가 꺼지자마자 잊어버릴 프레젠테이션, 일이 잘못되는 걸 막지 못하는 감시나 관리도 가짜 노동이다. 또한 할 일이 없다는 걸 가리거나 나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기분을 지키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서류 정리를 전부 다시 한다든지 하는 일도 가짜 노동이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가짜 노동이라는 용어가 이런 다양한 현상을 꽤 잘 포괄한다고 합의했다. 이제는 이런 종류의 노동을 하는 이들만 찾으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교통정체로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빠르게 쌩쌩 지나칠 때는 흐릿해 보이던 옆 차선 차 안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다. 모두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가짜 노동이란 쓰레기를 낳을 뿐 아니라 쓰레기에서 출현한다는 걸 깨달았다. 매번 누군가에게 프로젝트 자금이 지원될 때마다 선택될 확률이 낮은 수많은 사람이 지원서를 제출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왔다. 이렇게 매번 뭔가 바뀔 때마다 뭔가가 또 파괴된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했다. 그는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마다 많은 오래된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잉여의 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가속 중인 문화에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사실상 정상이 되어 왔기에 우리 모두는 결국 직업의 임시적 속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오늘 하는 일이 내일은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계속하는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구조 조정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시방편의 해결책에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소 진부하지만 이런 가속화와 낭비가 가짜 노동을 급속하게 증식시키는 이유인 걸까? 눈에 보이는 노동, 보이지 않는 노동. 답은 그렇지 않다. 뭔가 다른 결정적 변화가 앞에서 설명한 노동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농업에서 공장, 사무실로 옮겨가는 동안 가짜 노동은 더 흔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좋은 표현을 찾기 전까지는 무대 앞 노동과 무대 뒤 노동이라고 구분해 부르기로 한다. 무대 앞의 노동은 눈에 보인다. 어느 시점에서든 걸린 시간과 이뤄진 진척을 계량할 수 있고 보통은 일 처리에 걸린 시간을 반영하여 보수가 책정된다. 버스 운전사를 예로 들어보자. 그들의 일은 운전하는 것이고 자신의 운행거리를 알 수 있다. 버스가 비었다면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승객을 운송하는 일을 가짜 노동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무대 앞 노동에서 낭비되는 게 있다면 보통 그것은 시간이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 노동자가 과도하게 긴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다. 무대 앞 노동자가 들이는 시간과 거기서 생산된 가치 사이에는 보통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버스 운전사의 초과 근무는 도시 전역에 더 많은 승객을 나를 수 있다. 그런데 무대 앞 노동자에게는 늘 그들을 지원하고 조율하고 감독하는 관리직이 있다. 예로 공장 노동자 뒤에는 감독이 있고 감독 뒤에는 관리자가 있는 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리자는 무대 뒤에서 일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자가 하는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20세기의 단계적 산업화는 무대 뒤 노동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켰다. 요즘에는 엄청난 양의 무대 뒤 노동이 컨설턴트, IT 전문가, 관리자, 연구자, 경영인, 홍보팀, 지원팀 등에 의해 이뤄진다. 무대 뒤 노동은 직접 계량할 수 없고 때로 계량을 위한 장치가 고안되기도 하지만 눈에 띄는 경우가 드물다. 또 끝나지 않는 일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적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대 뒤 노동 역시 자주 계량화되어 시간당 보수가 주어진다. 무대 앞 노동의 절차를 모방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무대 뒤 노동이 품은 비극의 일부다. 대가를 얻는 만큼 대가를 바치는 것이다. 시간을 바치고 시간당 돈을 얻는다.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발생한다. 컨설턴트는 뭔가 하는 척하며 쉽게 새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운전사는 버스를 운전하는 척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둘 다 특정량의 시간을 투입하고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둘 중 한쪽은 속이기가 훨씬 쉽다. 사무직은 대부분 무대 뒤 노동이다. 비록 대부분의 사무실이 이제는 개방형이 되었지만 누군가의 일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아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사무직 업무가 다 가짜 노동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노동자들이 취하는 휴식과 달리 그들의 가짜 노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짜 노동은 번드르르한 출판물, 인상적인 웹사이트, 두꺼운 보고서를 낳기도 하지만 이 모두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그런 노동의 불필요성이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무대 뒤 노동이 가짜 노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무대 뒤 진짜 노동이 존재한다. 관리자는 공장 업무를 조율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며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세기 무대 뒤 노동의 폭발적 증가가 가짜 노동의 완벽한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의 일부는 무대 앞 노동을 먼 곳에서 들여온 값싼 인력과 자동화 기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선진국에 남은 것은 사무직 일자리뿐이다. 그렇다면 사무직 노동 대신 더 많아진 자유시간을 즐길 수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다. 노동이 그 자체에 가짜 노동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과 의미 되찾기, 변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 허위 형성의 과정을 겪으며 하찮은 과제가 계속 생성되어 밀려들고 그에 대한 임금은 시간 단위로 지급되고 허위 인정과 과시적 직책을 부여하는 노동시장에 어떻게 의미를 다시 주입할 수 있을까?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기. 첫 번째 제안은 집에 일찍 가는 것이다. 주 37시간 혹은 55시간 일하는 척하지 말자. 늦게 출근해 일찍 퇴근하자. 매일 출근하지는 말자.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자신보다 더 큰 대위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의미를 찾으려면 큰 그림을 봐야 한다. 회사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의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지 자신의 직장인 병원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 일하지 자신의 법무법인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교사는 사회의 미래를 위해 일하지 특정 학교를 지키는 게 임무가 아니다. 공무원은 사회와 공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회의는 무조건 짧을수록 좋다. 불완전함을 감수한다. 회의를 짧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내 머리 위에 완벽한 세계의 지도자라는 표시가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닌 다음에야 불완전성을 포용하며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가짜 노동 명확하게 구분하기. 일단 우리가 일찍 퇴근하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해결책을 고안해내기를 그만두었다면 그 다음은 일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바꿀 때다. 먼저 스트레스와 바쁨에 대한 호들갑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허위 활동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가짜 노동을 막는 방법은 스트레스 받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척하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가 많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허위의 형태를 폭로하자. 가짜 노동, 가짜 프로젝트, 허위 직책, 허위 결정, 허위 가격, 허위 시간 등등 우리가 폭로할 대상은 차고 넘친다. 시간으로 계량하지 말 것. 시간을 재거나 시간에 대해 말하지 말자. 가짜 노동은 시간을 가장 공급이 달리는 재화로 만들었다. 시간을 결정적 요소로 만들지 말자. 그런 사고방식은 산업시대의 유물이다. 무대 뒤 업무에서는 특히 노동을 시간당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기 개발의 다른 방식. 그런데도 집에 못 가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자. 학위나 자격증 같은 연장 교육을 더 받을 필요는 없다. 교육은 충분히 받았다. 허위 형성의 껍데기 안에 갇힌 동안 자기 개발을 하자. 책상에 앉아 긴 소설을 읽자. 베토벤 교향곡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자. 교사라면 근무 일지에 발성 연습이라고 쓰고 합창단에 참여하자. 자기 개발 프로젝트는 교양 있는 개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거의 잊어버린 세계에서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진짜 일에 헌신하자. 일터를 떠나 집에 가면 세계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 상호작용을 준비하고 경험하자. 가짜 노동을 그만두기 시작하는 대신 다른 일거리를 찾지는 말자. 그것도 가짜 노동만큼이나 나쁘다. 물건을 바꾸기보다는 고치자. 그것이 물건을 더 잘 알게 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내가 창조를 도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가짜 노동과 달리 진짜 노동은 반향을 일으킨다. 우리는 이제 윤리적인 면을 살피려고 한다. 그저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 미투, 가짜 노동의 해시태그 달기.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가짜 노동하기, 타인에게 가짜 노동 떠넘기기, 허위 직책 쓰기, 가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허위 상패 주고받기에 대해 말하면서 가짜 노동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자. 다른 사람만 지적하지는 말자. 나 자신이 허위 형성의 함정에 갇혀서 했던 일을 인정하자. 해방은 우리 자신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하지만 더 많은 조직이 가짜 노동을 폐지할수록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 내 관리직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관리자를 위한 의미 있는 조언들. 가짜 노동에 맞설 용기. 다음은 누군가가 했던 말이다.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문서를 요구하는 걸 수시로 보게 됩니다. 특히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요. 그들에겐 결정을 내릴 만한 권력이 있어요. 그저 보여주기가 싫을 뿐이죠. 보고서를 읽지 않는 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에 가보면 토론으로 합의를 내리기보다 더 많은 보고서를 요구해요. 결정 장애가 있는 상사가 그래요. 더 많은 문서를 요구하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가짜 상향식 절차로 직원 시간을 낭비하죠. 하루 종일 외부 자문이랑 이야기하고 직원들은 경영진이 원하는 게 뭔지 추측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요. 모든 가짜 노동의 중대한 요소 하나는 관리직이 원래 맡은 업무, 즉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스스로 섰더라면 굳이 가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관계 지향적 리더와 전문가의 균형. 우리가 이 책에서 논의한 어떤 가짜 노동은
전문가와 관리직 사이 품질 개념에 대한 엄청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그렇지만 거기서만 그런 건 아니다. 이는 주로 직업화 때문이다. 즉, 지난 20에서 30년 동안 교육기관, 병원 등 규모 있는 공공사업체에서 행정가와 학자들이 점차 전문가를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뭘 좀 아는 리더는 필요하지만 전문가는 종종 관리 업무를 힘들어한다. 전형적 사례는 내향적인 엔지니어가 균형 성과표나 다른 계량화와 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한 경영 스타일로 직원을 도구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직에는 전문가와 관계 지향 리더 사이의 균형이 50대 50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리직의 수는 적을수록 좋다. 과정이나 시간보다 중요한 결과 평가. 우리는 너무 많은 관리직이 일을 너무 적게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연구자들도 이 두툼한 관리 계층이 감량될 수 있으며 관리직이 많아지면 더 많은 직원에게 불필요한 일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간당으로 지급하면 얻을 것은 시간뿐이다. 따라서 경영인은 직원에게서 얻어내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고 그 기대감을 회사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평화와 고유를 주자. 의미 없는 일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관리자가 직원을 가짜 노동, 잡스러운 회의, 어리석은 목표 등 부조리한 시간 낭비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저녁 수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고 동료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더 많은 창조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일은 분명 용기와 이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담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짜 노동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가짜 노동 없는 사회. 가짜 노동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해방해야 할 때 인류는 더 발전하고 발명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가짜 노동에 의한 시간 낭비를 멈추고 러셀의 권유에 따라 놀이와 여가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며 표면적 사고보다는 깊은 사고를 촉진해야 한다. 참고로 폭발하는 인구 증가와 임박한 기후 재난을 볼 때 인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 그저 연내 보고서나 더 써내기보다는 주의 깊게 성찰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짜 노동으로부터 시간을 해방시켜 자기 개발에 쏟아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고 놀고 시험해볼 공간과 자유를 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어느 개별 노동자나 관리자의 행동보다 더 큰 활동을 요구할 것이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짜 노동을 축소시키고 가짜 노동이 남기는 불가피한 공허를 채울 정치적 사회적 수단을 찾아보자. 노동을 잠시 쉬어갈 이유. 가짜 노동은 우리를 야만적 상태로 다시 끌고 들어가려 한다. 이전 세기들 동안 인류는 야만에서 문명을 과학, 문학, 철학, 음악 등을 통해 힘들게 끌고 왔다. 하지만 기나긴 가짜 노동의 근무일 후에는 지쳐버렸다. 밭에서 고생하던 우리 농부 조상보다도 문화에 쓸 시간이 없다. 우리 제안은 꽤 간단하다. 노동을 쉴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바꾸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쉬지 않는 노동의 일부를 휴가 기간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쉬는 시간을 가지며 내킬 때마다 몰두하고 싶은 활동을 다시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세상엔 수많은 직업이 있다. 그럼 가짜 노동 대신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실업수당이나 기다리며 빈둥거리라고? 전혀 아니다. 가짜 노동의 공허를 절대적 공허로 대체하라고? 전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짜 노동이 삶을 장악하기 이전에 하던 일을 하라고 격려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이른바 자발적 일을 하고 호기심과 욕망에서 나온 활동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는 복지수당의 인생을 낭비하는 빈곤층, 자신의 일을 증오하는 복지사가 진행하는 무분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종종 동원되는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노숙자에게 나눠줄 음식이 많다. 숙제를 돌봐줘야 할 아이도 많고 외로운 노인도 많다. 그러면 대량 해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고? 그럴 필요는 없다. 주 37시간 일하지 않고 주 15시간을 실현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주 15시간만 일해서 필요한 걸 다 살 수 있을까? 보편적 기본소득. 우리는 다수의 사람이 가짜 노동보다 핵심 업무의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사실상 조직이나 회사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긴 해도
핵심 업무 자체가 가짜 노동인 직종은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당수 경영 컨설턴트가 그저 오락의 한 형태인 업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 생각이 옳고 사회가 그 인과응보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들의 수상한 활동이 근거를 잃는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야 할까? 일하고 싶어하고 일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할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믿는다. 일용직이든 점점 더 많아질 연금생활자를 위한 장복이든 지역 공동체 지원이든 말이다. 만약 수학과 경제 학위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알고리즘을 짜는 것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학 학위를 가진 사람은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엔 수많은 의미 있는 일이 있다. 아무도 임금을 주려 하지 않지만 제대로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일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모두가 받아야 마땅할 최소한의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주류 정치 논쟁에서 거의 금기시되고 있다.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 7명 이상의 좌파와 우파, 양쪽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에 의해 권고되어 왔는데도 매우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실험적으로 도입해왔다. 하지만 그 실험은 거의 언제나 분명하게 놀라운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덴마크에서는 1인당 1만 3천 유로가량의 기본소득이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날 회사와 공공기관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운영된다는 사실은 비밀도 아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의 외부화, 즉 위험 요인을 떠넘기는 편을 선호하고 총매출보다는 인건비가 변동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고용계약 기간은 더욱 짧아지고 사업도 더 단기적이 되지만 단기 고용은 또한 가짜 노동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단기 고용은 회사의 단기적 필요를 충당시켜 일이 끝난 인력을 떠안을 필요가 없게 해준다. 아직은 결국 인사, 홍보, 지원팀에서 흡수하며 그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허위 프로젝트를 만드는 인력을 말이다. 인력의 외부화는 점점 자라나는 경향이며 조심스레 활용하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 프로젝트 노동자도 정규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씨앗이 엉뚱한 곳에 뿌려져 비참하고 위태로운 노동 조건을 영위해야 하는 주변화된 사회 집단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해진다. 노동자들이 안정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프로젝트 사이에도 집 규모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 회사에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임시적 노동자를 불러왔다가 직장 내 문제적 정규직, 고인물로 전환되기 전에 집에 보내면 된다.